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쌍류보건지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정진건축의 최문석 건축사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개념 및 추진 배경, 쌍류보건지소의 사업전 현황, 그리고 쌍류보건지소의 개선 사항 및 시공 과정,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리모델링의 개념 및 추진 배경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LH가 함께 추진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낭비가 많은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쾌적한 녹색 건축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2014년 2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되게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70% 이상이 되는 상태로 이러한 노후 건축물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효율적인 노후 건축물의 성능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보면 2050년까지 기존 건축물들의 100%를 그린 리모델링을 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쌍류보건지소의 경우는 민간과 관의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중에서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물들 중에서 이번 보건소 항목에 해당되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쌍류보건지소의 사업전 현황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토대로 신축 연도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고, 쌍류보건지소는 2002년에 준공된 주민들 한 350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특히 시골에 있다 보니 지역적인 특성상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들이 한 100여 명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편의를 증진시키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미관,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고자 사업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전 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보면 에너지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50mm 정도의 스티로폼 단열재가 적용이 되어 있었고, 16mm 복층 유리가 끼워진 플라스틱 창호, 또 바닥 난방은 심야전기 보일러 타입으로 되어 있었으며 스탠드 에어컨과 벽걸이 에어컨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크게 등기구는 형광등과 LED 타입 두 가지로 반반 50%씩 적용이 되어 있었으며 신재생 에너지나 환기 설비 등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선 사항 및 시공 과정입니다.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구조 형식은 조적조의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구조 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구조 형식은 변경이 없었고, 단열은 벽체의 경우 단열재와 마감재가 일체화된 그러한 제품을 이용해서 단열 보강을 했고, 창호는 1등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프레임의 창호를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 분야에서는 시스템 냉난방기를 적용하게 되었고, LED EA 등기구들은 다 LED 타입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고 내부에 전열 교환기를 설치해서 환기에 대응하도록 적용을 하였습니다. 변경 전 평면도와 변경 후 평면도를 보시면 대지에 레벨차가 있어서 피트는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고 1층 바닥 레벨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1층의 경우 좌측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창고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협의 후 양성화를 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마감은 철거 후 보건수의 기능에 충실한 마감재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2층의 경우 보건인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으로서 현재는 노후화의 진행이나 그 환경의 쾌적성이 떨어져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거주 여건이 좋아지면 들어와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2층도 전체 창호나 내부 마감재를 교체해 드리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붕에는 기존 마감재 위에 단열재와 일체화된 마감재를 한 번 더 씌워주고 중앙으로 모이는 그 물의 처리를 위해서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평슬라브 구간은 누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마감재를 더 씌워주는 그러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면 모습으로서 경사지붕 두 개가 모이는 이러한 형태였기 때문에 디자인적 요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붕부터 벽체까지 끌어내려오는 그런 감싸주는 형상으로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했으며 석재와 벽돌 마감을 통해서 안정감 있는 보건소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였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1층 좌측에 있던 불법 증축된 창고는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측면도 정면이랑 동일하게 그러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계획을 하였고, 2층의 발코니 부분은 누수와 결로 등이 생겨 천창을 설치한 상태였으며 계속된 누수로 인해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창을 철거하고 방수 처리나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코니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로 물이 모이는 구간을 물처리를 위해 마감재를 더 씌워주게 되었습니다. 쌍용보건지수의 경우는 규모가 워낙 작은 소규모였기 때문에 BIPV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루버 형태나 유리 난간 등을 통해서 디자인적 요소로 이용을 하고자 했는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그런 요소들은 적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공 전중 후의 모습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층 좌측에 불법 증축된 창고와 그 심야 전기 보일러가 있는 보일러실, 그리고 2층 테라스 부분 상부에 천창으로 막혀져 있는 모습과 결로나 누수가 생긴 모습입니다. 1층 대기실과 진료실 등 중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던 실이었으나 좀 노화도 됐고 마감재의 색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쾌적성이 떨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 보건인 숙소는 지어진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는 않고 그냥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부 마감재, 외기에 접한 창호들 이런 것들을 다 철거를 실시를 했고, 그 이후에 조적조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중 부담을 덜고자 건식공법을 이용해서 단열과 마감 교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열관리 변화를 보면 벽체의 경우 단열재와 마감재가 일체화된 그러한 자재를 이용해 변경 전에는 0.478 그리고 변경 후에는 0.22로 해서 기존 대비 55% 정도의 냉난방 부하를 감소할 수가 있었고, 지붕의 경우는 27% 정도 난방 부하를 감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는 지붕재와 일체화된 시스템으로 BIPV를 설치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했고, 내부 마감이나 그 창호의 교체를 통해 창호가 변경 전에는 한 3.67, 변경 후에는 1.38 해서 한 62% 이상의 효율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원 교환기를 설치를 해서 창호의 개폐 없이 냉난방 시 열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내부의 당초에는 그 여다지 타입의 도어들이 전부 적용이 되어 있던 곳으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미닫이 형태로 변경을 해주고 가구나 이런 것들도 다 교체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원인 숙소의 경우 전면에 있던 의미 없는 발코니는 철거를 해서 개방감을 확보하고자 했고 채광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하도록, 그리고 창호도 여다지 타입으로 해서 환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2층의 발코니 부분 천창을 철거를 하고 유리 난간을 통해 자연 경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리모델링 실시 이후 각종 요소를 통해 평가를 했을 때 공사 전과 후의 절감률이 요구량은 47%, 소요량은 67%, 1차 소요량은 67% 정도의 절감이 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인 조건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었는데 쌍류보건지소의 경우에는 그 법 시행 이전에 그 부칙에서 2009년 12월 29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쌍류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대수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허가 없이 진행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 민간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된다면 2010년 이후의 건축물들의 경우에는 대수선 사항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현행 법적인 구조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하는데 조금 제약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인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의 규정을 정비를 한다면 충분히 민간에서도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 CM에서 그 설계 친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문 부장입니다. 대구 수성구청 발표할 그 주제는 대구 수성구청 별관동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시공 단계 때 주로 어떤 것들을 활용했는지, 그리고 리모델링 이후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개요,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을 했던 부위들 범위, 그 다음에 시공 단계, 그리고 그린 리모델 전후 에너지뿐만 아니라 부역량들이 있는데 어떠한 부역량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2003년도에 준공한 공공청사로서 이제 본 건물이 이제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차 에너지 소량 기준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용도의 프로젝트 중에서 에너지를 상위 3% 이상 사용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건물이 총 5층짜리 건물인데 5층에는 CCTV 전산실, 그리고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구의 모든 행정과 관련된 전산실이 이 5층에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건물 동일한 용도, 동일한 규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과정은 2016년에 그린 리모델링 컨설팅을 했고 2017년에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2018년 좀 넘어 2019년 이렇게 넘어갈 때쯤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사용하고 1년이 지났죠. 2020년도에 이 건물이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실제 현장에 가서 한번 체크를 했던 내용입니다. 역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노후화된 설비들은 정기적으로 잘 보수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이제 레이아웃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EHP가 이제 계획 없이 이렇게 증설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밑에 보면은 주황색으로 된 것을 보시면 자기질 타일이에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마감재인데 이런 것들이 좀 노후화가 돼서 이제 부분 보수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된 발표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기존 건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지 내가 개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잡을 수가 있는 아이스마트를 통해 가지고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에너지가 증가가 됐는지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 단위 그리고 각 시간별로 이 건물이 어떻게 잘 관리가 되는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심시간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확 줄고 동절기에는 오후 시간에 에너지가 많이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점심시간에 잘 가동 오프를 하고 그리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비례 제어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의 리모델링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공공 그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설계를 하기 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설계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설계 컨설팅의 결과물로는 계략적인 어떤 범위와 그리고 에너지 절감 그리고 예산 이 리모델링에서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를 잡아주는 걸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산 확보를 해서 설계 시공이 진행되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쓰고 있는 어떤 장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지연길 때 하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획하실 때는 겨울 정도의 컨설팅을 맡기시고 그래서 결과물은 한 봄 정도에 받아볼 수 있는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먼저 외단열을 검토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철이나 차양 일부가 있었지만 외단열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옥상에는 EHP 그리고 황혼황스키 실외기가 이제 엄청 크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져 있었어요. 이제 하나하나 저희는 이제 기존 이 건물의 성능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EHP들 다 이렇게 다 촬영을 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다시 사용하는 게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급탕에서 보시면 화장실에 쓰는 전경 급탕이 있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되게 노후화가 많이 심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안에 사용하고 있는 이제 펌프들 보면은 급수나 오배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개선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고 소방 펌프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명입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80% 이상 이제 개선이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20%까지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건물 물리적인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관이라든지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실내 공기질 등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외피 성능 같은 경우에 이제 법적 기준 많이 불량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실내 환경을 이제 판단하는 PMB 같은 경우에 불만족, 소음도 역시 불만족이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노후 건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린 이제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에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건물이 이제 기밀하지 못해서 외기가 이제 잘 들어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계획되지 않는 외기 그리고 계획되지 않는 공기가 이제 침기가 되는 그런 게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개선 방향에서 전열 교환기가 잡혀져 있는 이유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건물은 단열이 개선되고 기밀이 개선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그 현상을 이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사용하는 그 제실자를 위해서 이제 전열 교환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위들 한 6가지, 7가지 부위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잡았고요. 최저 대안은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안부터 점점 이렇게 성능을 개선하는 안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까지 이렇게 한 5가지 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각각에 들어가는 추가 공사비, 에너지 절감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경제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3번과 4번이 좀 우수했어요.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EV가 들어가는 대안 4번이 선정이 돼서 설계가 진행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각 요소별로 이제 개선 성능을 보면은 단열 같은 경우에는 한 70%, 거의 80%,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렇게 성능이 개선이 됐고 이 건물 자체가 이제 남북으로 되게 긴 건물이에요. 축이 되게 긴 건물인데 그래서 창호 같은 경우에는 동서양의
헬사를 고려를 해서 트리플오일을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HC는 한 67% 정도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사 자체를 좀 더 유동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남측에는 수평 차양 그리고 동서측에는 EVB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설비 같은 경우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6대4 기준으로 해서 이제 EHP, GHP, GHP가 60%, EHP가 40%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문 그리고 전열 교환 한계 장치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단에서 한 26% 정도 개선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공단에서 이제 전달을 받았고 이제 시공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가설이 이제 설치가 됐고 실제적으로는 공사 이제 청사의 업무가 진행되는 중에 이제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제실 리모델링의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다. 단열재를 이제 외단열을 넣어야 되는데 외단열을 할 때도 이제 열교에 대한 저명 열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단열 못을 적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단열재와 단열재가 접하는 부위에 대해서도 소연 열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폼을 쏘고 은박 테이프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단열을 하고 나서 이제 외피가 이렇게 이제 그 마감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마감에 따라서 하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테라코 이제 본관동과 이제 디자인인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하지 틀을 대고 이제 마감을 설치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하지 틀 설치할 때도 열교 차단 앵커를 적용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저명 열교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호를 이제 철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창호가 철거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창호를 설치하기 위해서 형틀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형틀 작업 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단열재라든지 그리고 단열재 설치하기 좀 힘든 부분 같은 폼을 쏘아가지고 최대한 밀실하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네, 이건 폼이고요. 그리고 창틀이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 당연히 이제 그 목각된 부분에 이제 이제 공란이 생기겠죠. 그쪽에도 이제 수동 단열 폼 이렇게 설치된 사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외피 쪽을 이제 그 기밀 테이프 좀 더 이제 외산에 더 좋은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시공사도 이제 되게 많이 도와주셨지만 비용적인 한계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기밀 테이프를 적용하였습니다. 네, 창호 설치하는 이미지고요. 그리고 EVB 설치 이제 좌측은 이제 EVB가 설치된 거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의 외피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남측에 이제 수평 차양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EVB가 되게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여쭤봤는데 저기에 남측에 이렇게 수평 차양 설치한 게 엄청 만족도가 높았다고. 어떻게 보면은 수평 차양은 설치가 됐기 때문에 뭐 별도의 그거 없이 그냥 개방감 있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열교환 환기 장치 그리고 전열교환 환기 장치 된 부분에 성공할 때 이제 기밀 테이프가 발라진 부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급기관 그 냉난방 설치 기준에 따라가 GHP고 이제 좀 큰 게 GHP고 그리고 좀 작은 게 이제 EHP 실외기입니다. 네, 이거는 준공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고 났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궁금해하면서 한 이틀 동안 이렇게 측정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동일한 장소에서 측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때 이제 그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전에는 100명이 사용을 하다가 이제 준공하고 나서 120명이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실내 공기질은 더 안 좋게 될 거고 그런 어떤 변경된 사항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 10% 정도의 인원 30명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었고 전체적인 그 냉난방 용량 자체도 한 1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내가 설치한 그 열관류 그러니까 단열재 두께를 가지고 성능을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설치하고 나서의 그 연료량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측정해 보니까 0.27로 거의 한 80% 정도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밀 자체도 종전에 한 10일
ECH 정도가 나왔는데 3.3 정도 신축 수준으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소비량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종전에 EHP 이제 전기를 100%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GHP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전기 그리고 도시가스가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합산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냉방은 한 5.9%, 난방은 한 2.7% 정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절감률도 중요하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약 12% 정도, 1,400만 원 정도 이제 개선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역량인데요. 이제 실내 이제 쾌적성입니다. 쾌적성 부분은 종전에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지금 만족하는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 이후에도 이렇게 30% 정도는 개선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람 제신인원들이 계획했던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배당 뭐 7회배당 1명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거의 뭐 4.5회배당 1명씩 이렇게 배정돼 있다 보니까 그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제 개선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한 60% 정도 이렇게 개선되었죠. 종전에는 외기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열교환 환기 장치가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외기를 받을 때 이제 좀 걸러져서 이제 외기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더 좋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 사용자 만족도를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종전에는 한 보통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은 약간 만족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개선 만족도 부분에서는 역시나 온열 환경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온실가스 그 감축 잠재력 때문에 리모델링을 이제 정부 주도로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고용 창출, 건강 개선 수단으로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 우리가 수행했던 사례에서 보면은 사용 인원수가 15% 그리고 열원 용량 이제 부하가 한 15%가 이제 개선이 이제 증가가 됐는데도 이제 개선 이제 증가가 됐는데도 한 10% 내외 정도 밖에는 이렇게 절감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한 12% 정도 개선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그 개선은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역량과 공기질이라는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개선을 하다 보면은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어떤 개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발표할 잘그린 건축연구소의 민현준 소장입니다. 저는 그린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건축 지원 사항들은 어떨지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하면은 저 돈이 부족한데라던가 혹은 용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뭘 저는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린 리모델링을 우리 사회가 왜 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특히 탄소 중립 사회를 가기 위한 어떤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 건축물의 방향이라는 거를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2050년 얼마 안 남았죠. 30년 뒤입니다. 이 때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탄소 제로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는 신축 건축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많겠지만요. 역시 남아 있는 건 오래된 노후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그린 리모델링의 의문의 시작이었고, 그 의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해소하실 수 있도록 그린 리모델링 여러 방향에서 내용들이 보여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그린 리모델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리모델링에 녹색을 더한 거죠.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 행위와 그리고 녹색 건축물에 따른 녹색 건축법에 따른 이 녹색 건축물의 이 내용이 합쳐져서 그린 리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특히 작년에 이제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도 이렇게 제정이 돼서 우리나라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의 어떤 중요한 토대들이 많이 마련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그린 리모델링이 굉장히 친숙한 개념으로 많이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낭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냉난방 비용도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도 향상하고 그리고 건축물 가치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녹색 건축물로 바뀌는 거고요. 거기에서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제 패시브 그 건축 기술이나 이 액티브 설비에 관한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약 30년 지금부터 30년 남은 시점 안에 이 미래로 가기 위한 그리고 탄소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이 중요한 도약 단계이고요.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잘 인지하고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역시 리모델링 하면 그리고 건물 하면 돈이 문제죠. 그리고 비싼 여러 이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도 굉장히 이전에 비하면 작년 올해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 안에서 이제 그 공공적으로도 공공건축물도 실은 뭐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생겼고요. 또 민간 건축물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이 제한 조건들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걸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그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또 뭐 다른 지자체도 있을 텐데요. 이 서울특별시에서도 지원하는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 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현재는 이제 민간 지원 사업, 이자 지원 사업들이 금융 대출 상품들이 많고요. 또 간간히 잘 보면 또 보조금 지원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이제 이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어떤 기반점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이라던가 서울시 같은 경우엔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융자 지원 사업, 그리고 서울 가금주택 집수리 보조 사업,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도 막 시작하신 것 같은데 에너지 신사업, 금융지업 사업 같은 걸로 이제 그 민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또 건축 기준 완화 사항들도 있어서 이 내용들을 좀 잘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재원들 그리고 이 유도 방식들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관해서 좀 더 깊숙이 말씀드리자면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이제 그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마 이번 행사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렇게 좋아지는 건물들이 있구나. 특히 우리 작년에 이제 어린이집하고 그 보건소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보건소 그리고 조그마한 그 의료시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런 개선 사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좋아진 건물들이 전국 단위로 약 1000여 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은 이제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그 설계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남산 창작센터라든가 시립수락양로원 같은 이런 건물도 이제 이 해당 건물들을 건축 설계 공모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린 리모델링으로 특히 제로에너지로 들어가는 그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1호 사업들이 이제 막 시동을 걸어서 제법 재미있게 공공건축물들이 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같은 작은 건물들 아니면은 이 경로당과 같은 작은 그 건물들도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그 작은 건물들이 뭐 이제 아직은 시작일 거예요. 그래서 좀 숫자는 작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활하고 있는 그 반경 안에서 많은 작은 이 경로당 건물들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연차별 뭐 투자 계획들도 있으니까 점차 많이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로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전환 사업들은 모두 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 인증 수준 이상, 다시 말해서 더블 플러스의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더블 플러스 이상의 등급을 획득하는 거고요. 특히 저희가 그 관여했던 프로젝트인 편백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자립률이 100%인 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트리플 플러스 뿔뿔뿔이죠. 네, 그거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40년, 그러니까 1981년, 그러니까 약 40년 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개선 사업을 했고요. 이 안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니즈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의 상황도 그 예전하고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알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이 몸은 이제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신 거죠. 그리고 몸도 더 이렇게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여러 그 생활적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면서 이 건물 에너지 관련해서도 특히 춥다 혹은 어렵다라는 것들이 이런 실제 건물들을 가까이 가서 저희 건축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벽 같은 거 보시면 옛날에 이렇게 얇은 단열재를 썼었거든요. 이게 이제 1979년 그때 이제 어떤 건축 기준들이 이 단열재에 관한 이 열 성능에 관한 이 건축 기준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썼던 단열재고요. 이렇게 난방 공간, 다시 말해서 이 보일러 혹은 옛날 기준으로는 이제 온도를 때우는 공간들은 그래도 이런 단열재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이 아닌 비난방 공간, 저희가 말하는 이제 난방을 하지 않는 옛날 집들은 그런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단열재도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된 건물이 정말 이렇게 뜯어보면 굉장히 다른 상황에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거는 바닥 단열도 없는 건물이었고요. 또 여기 지붕 보면 이 지붕 천장 위에 단열재 그냥 얹혀져 있습니다. 이게 구조체에 붙어 있지 않고 얹혀져 있는 시공을 옛날에 했었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이 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그린 리모델링의 작업들을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의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린 리모델링은 이제 건물의 성능적 상황을 이제 개선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패시브 디자인 그리고 액티브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등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작은 건물들은 뭐 좀 고층 건물하고는 좀 다르게 이 외단열을 하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붕 위쪽, 지붕의 콘크리트 위쪽으로 외단열을 하고 벽체 외단열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고단열, 고기밀 창호 등을 붙여서 이 열적 공간을 굉장히 이제 깨끗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바꾸는 작업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 기기 설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에 이제 좀 저효율이었던 설비들을 이제 콘덴싱 보일러와 전열 교환 환기 장치와 같은 그리고 LED 조명과 같은 것들 이 고효율 장비로 바꿔가지고 이 건물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건축의 기본 성능들을 높게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존에 있었던 그 구조체인 경사지붕이 생각보다 튼튼하고 멋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고 그래서 어떤 큰 변화 없이 이 건물을 가볍게 수선함으로써 이 재밌는 이 건축 성능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마 굉장히 춥고 결로 공강도 많고 곰팡이도 많이 슬었었거든요. 그런 건물이 이제 한 6개월간의 이 설계와 시공 후에 이렇게 이제 멋진 건물로 다시 태어났고 특히 이전에는 이제 평지붕이었던 부분도 이 경사지붕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즐거운 좀 다이나믹한 공간들로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그 구조 공간들도 저희가 화장실이나 아니면 부엌이나 이 다이닝룸도 다시 재밌게 변경을 해서 이 어르신들께서 즐겁게 쓰실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갖출 수 있는 원격 관제 프로그램도 같이 설치가 돼서 더 저희가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생활하면서 잘 이제 기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그 트리플 플러스 1뿔뿔뿔 등급을 받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인증은 ZEB 2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그 에너지 효율 등급 자립률이 100.1%가 나온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만간 ZEB 1등급 건물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준공되는 ZEB 1등급 건물로서는 꽤 괜찮은 이 성능의 건물이 저희는 지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인접 건물과의 그 벽체의 그 여러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도 역시 성능이 우수하게 나오는 것으로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전기 사용량이나 가스 사용도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이 전기 사용량은 이제 태양광을 제대로 연결한 이후로는 정말 뭐 쓰지 않는다. 굉장히 제로 에너지 상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걸 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겨울에 일부 좀 이전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쓰는 것을 확인을 했었지만 가스 사용량 역시 급격히 잘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후 사용량을 고정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도 이전 사용량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약 84%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해서 정말로 따뜻한 집이 완성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경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좀 더 어떤 방법이 있어요라는 그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민간 건축물도 여러 가지 좀 지원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토지주택공사인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민간 건축물 이자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성능 효율 등급 혹은 이 창호의 그 성능에 따라 대출을 최대 이자를 3% 절감해주는 그런 대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마 이걸 이용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도 이제 BRP라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융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 BRP 건물들의 조건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은 그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이 조건상 괜찮으신 분은 이제 그 이자를 받으면 되고요. 또 서울시 그 BRP 사업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또 받아도 뭐 최대 금액이라던가 금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 상황에 맞춰서 이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또 그런 대출 말고도 또 이 가금주택 집수리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 다른 그 집수리하는 방법을 이제 좀 알려주고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기초 성능을 건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하면은 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일부 좀 올해부터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할 때도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야 되도록 점차 변하고 있어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도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보조금도 지원을 하기도 하고 융자를 해주기도 합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뭐 공시가격이라던가 전용 면적이라던가 이런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아무래도 보조금을 주시는 건 좀 빡빡하겠죠. 그런 거 좀 잘 찾아가지고 보조금을 받던 혹은 융자를 받아서 그 집을 개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에너지 신사업 금융지원 사업이라는 새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진행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금리 대출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즐겁게 찾아서 맞춰볼 수가 있는 그 여러 프로그램들이 생겼습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설계 사례 발표에 이어 2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실무적 접근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 정책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유진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왼편으로 방금 발표를 마치신 최문섭 건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좌측 끝편으로 김재문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총괄 기획하신 강혜진 총괄 기획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공건축물 선임 기획가이신 이기환 건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 BIM 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은동신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 정연선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행사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녹색 건축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에는 실제 건축사님들이 설계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녹색 건축을 바라보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녹색 건축 정책은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기존 건축물은 기본적인 단열조차도 취약해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생활 환경이 많이 열악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실무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건축사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김유진 과장님으로부터 녹색건축 정책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에 마무리 말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김유진입니다. 일단 오늘 그 녹색건축 한마당의 이 좋은 자리에 그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그 관련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많이 해주신 건축사분들 함께 모여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하는 녹색건축 정책을 접근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그러니까 저희 부처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그 탄소중립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30 NDC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 탄소량을 기반으로 해서 뭐 건물 부분, 수송 부분, 산업 부분, 뭐 농림 부분, 폐기물 부분, 기타 부분에 대해서 그 장기적인 탄소 중립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제 고민이 많이 있으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협력해서 NDC 설정하는 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8월 31일 날 통과된 기후 대응하고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기본법과 관련한 시행령 시행 규칙의 세부 내용들이 아마 담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하는 국가적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 녹색 건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저희 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축 제도, 그다음에 기축 건축물에 대한 제도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축물 제도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해서 2017년도 1월부터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 1, 2+ 이상을 받고 자립률이 20% 이상이 되면 제로 에너지 5등급을 받으시고 최대로 100% 이상 완전한 자립 넷제로를 이루시면 1등급을 받는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함과 동시에 그 장기적인 공공건축과 민간건축에 대한 로드맵을 저희가 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작년도에 이제 1000제곱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신축하시는 경우에 제로에너지 5등급 이상 받는 게 의무화가 됐고요.
25년도에 민간이 이제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500제곱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모든 건축물들은 자립률을 최소한 20% 이상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되고요. 이제 뭐 걱정하시고 사실은 오늘 그린 리모델링 얘기 많이 하실 텐데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79년도인가요? 건축물 단열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로 지속적으로 단열 성능은 강화를 해왔고 뭐 기준만으로 보면 거의 뭐 유럽 수준까지 건축물의 벽체나 창호에 대한 기준은 이제 강화가 돼 오기는 했는데요. 그 최근에 지어진 건물 외로는 사실 옛날 건물들은 단열이나 기밀에서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기축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정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본인의 건물을 고치시기 위해서 융자를 받으시면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국판 뉴딜이 시작되면서 그린 뉴딜의 항목으로 그 약 2,200억 정도의 국비 지자체랑 공공기관이 매칭해서 전체로 보면 연간 한 3,4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마련을 해서 그 마련한 사업비로 어린이집과 지방에 있는 보건소, 그다음에 공공병원을 이제 그린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월에 추경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좀 되게 좀 짧아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거의 다 준공을 하지 못하고 올해 준공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시행착오였죠. 어떻게 보면 그 리모델링을 바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도면이 없는 공공건축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강혜진 건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건물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실제로 그 개량 작업, 그러니까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갈 때 매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조사, 올해는 사전조사를 연초부터 좀 기획을 해서 연초에 사전조사도 하고 어떤 항목의 설계가 필요한지 어떤 개량이 필요한지 좀 미리 조사를 해서 조금 당겨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좀 시행착오를 겪었고 올해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뭐 현장에서 힘드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좀 예산을 좀 따고 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과 기축 제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현재 그 올해 사업을 대체로 설계나 공사 발주가 진행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낮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로는 국비로 한 2,200억 정도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고요. 거의 아까 말씀드린 작년과 재작년과 올해와 작년과 같은 규모로 한 3,400억 정도 사업이 되는 규모로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저희가 좀 요즘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또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유형을 좀 다각화하는 거를 계속 그 예산 쪽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많은 경로당이라든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도서관이라든가 그래서 그 에너지 다소비형 그다음에 물량이 많은 건축물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보고 싶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다른 그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정책의 발전에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네, 이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녹색건축 과장님께서 그 기존 신축 건물 못지않게 이제 기축 건물에 대해서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어떤 예산 확보라든가 유형의 다각화 등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공공건축물 총괄 기획하신 강혜진 총괄 기획관님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그린 리모델링 총괄 기획과를 맡았던 강혜진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년 7월에 조금 이제 그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던 그 사업에 제가 서울시 총괄기획과로 이 리모델링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던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전에 사실 그 에너지 절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그 신축 건물의 기준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해오시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기존 건축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그런 기존 건축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려 왔는데 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상당히 좀 빠르게 시작하면서 좀 이제 조금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그린 리모델링의 사업을 좀 더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 저와 기획가 분들, 서울시에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8분의 기획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께서 모여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해서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70%가 15년이 지난 이제 기존 건축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중요하고 이 사업이 이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했을 때 지금 사실 그 어린이집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건소에 좀 작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들어오시는 사실 건축가분들이 그린 리모델링을 실제로 경험하시거나 혹은 내용을 좀 아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적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축 건물을 하시거나 혹은 그냥 리모델링만 하셨던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실 때 최대한 이 내용을 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3가지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설계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그린 리모델링에 필요한 건축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기술들을 설계할 때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그 도면에 어떻게 올라가게 할 건지 혹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서 어떻게 이제 그 응용을 할지 그런 내용을 사실은 그 전달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좀 부족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금은 그 사업을 하시는 LH에서도 그 가이드를 만드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좀 빠르게 만들어서 좀 배포를 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설계 프로세스입니다. 사실 설계 프로세스라고 하면 뭐 이미 막 너무 많은 그 이제 경험과 경력을 가지신 건축사분들께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건 뭐 맞진 않지만 리모델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저희 건축가들과 기획가들과 어떻게 협업하시면 좋을지 그런 프로세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현장에 가시면 그 리모델링 하시기 전에 현장에 가시면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지 성능을 나중에 올릴 때 그 신경 써서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단열이든 창문이든 이런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어떤 것들을 보셔야 할지에 대해서 그 시트 현장 조사 시트 안에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가시다 보면 현장 조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실 때에도 기획가분들께나 여러 가지로 좀 매뉴얼에 없는 것들, 가이드라인에 없는 것들 좀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은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과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이 내용들을 상당히 사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만드는 게 어디까지 도움이 될 건가 그런 것들 좀 저희가 많이 나눴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경험이 그린 리모델링의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 왜냐하면 작은 건물들이 그린 리모델링 나온 게 많지 않았었잖아요 이제까지. 그래서 뭐 연락이 오셔서 이런 현장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했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있으니 좀 도움이 되더라. 현장 시트가 있으니 그거 따라가면 돼서 그게 좀 도움이 되더라. 그런 어떤 또 피드백이 있어서 지금 사실 실무적으로 그 소규모 건축물을 이렇게 설계하시는 건축사분들께나 혹은 사실 시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작은 소규모 업체분들이시죠. 거기까지는 그린 리모델링의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나 설계의 내용이 전달되지가 아직 못하고 있구나. 실무적으로는 그런 생각, 그런 좀 또 어떤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저희가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실 분들을 이제 모집하시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지식이 얼마나 좀 있으신지 관심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서울시 자치선정위원회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평가지표를 좀 더 추가해서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혹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나 뭐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을 더욱 더 이제 리모델링의 사업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저희도 작년에 설계하고 올해 이제 설계 마무리돼서 시공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전체 130개 서울시에서는 약 한 130여 개 정도가 진행이 됐고 작년에 그 중에 이제 70개를 기획가 분들께서 맡아주셔서 설계를 함께 진행을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좀 진행하면서 좀 미진했다거나 좀 부족했다거나 지금 현재 실무자분들의 어떤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 혹은 교육의 정도 혹은 경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구나 하는 것도 파악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 이런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끝까지 마무리가 잘 돼서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그린 리모델링 건물이 민간에서도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혜진 총괄기획관님으로부터 서울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소회를 좀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한 프로젝트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설계 프로세스, 설계자 선정 기준 이런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셔서 설계 품질을 좀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선임 기획가이신 이기환 건축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소개받은 서울
GR 선임기획과이고 에코전 건축사무소의 이기환 건축사입니다. 총괄기획관님이랑 뭐 중복되는 얘기도 있는데 잠깐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 사전에 3가지 사례에 대한 사업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최근 이제 그 발표 사례와 같이 이런 선도적인 GR 프로젝트 그 설계 및 시공 기술은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보편적인 그 설계 수준이나 그 시공 기술 수준이나 또는 발주처, 특히 그 담당 공무원이나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인식 부족은 아직도 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첫 번째 그 쌍류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서 지금 작년에 그 리모델링의 그 공공건축물의 그 대표적인 어린이집하고 보건소 등의 국비 그 3,400억, 이게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건설적인 그 경기 부양책도 담아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 야심차게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GR 사업 중에 또 대표적인 시그니처 사업 사례라고 알고 있고요. 대구 수성구청 별관은 LH에서 그동안 뭐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유지해 왔던 GR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례이고, 그다음에 편백 경로당은 이제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별도로 제2비전한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서울시가 추진한 사례로서 이렇게 그 다양한 그 GR 사업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작년에 그 국토부의 그 첫 GR 사업은 그 지금 총괄기획관님 얘기하셨지만은 그 지역 전국 지역별로 GR 기획과를 선정해서 GR 사업에 대한 그 설계 관리,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 그다음에 어떤 사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되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가들이 별도로 아까 얘기한 대로 설계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만의 그 특수 상황을 고려하고 그 LH 그 관리기관과 협조해서 그 추진 절차에서 발생하는 행정, 그다음에 설계 시공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 나름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사업이 아직도 몇 가지 프로젝트는 남아 있고 지금까지도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업이죠. 그다음에 그 작년에 사업 이어서 올해 2021년 사업은 그 작년 사업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선임 기획과 없이 직접 발주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추진되고, 또 LH 외에 지금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지역별 그 GR 거점 플랫폼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함께 그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GR 사업에 대한 그 서울 선임기획과로 참여한 경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R 사업의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신축과 이게 다르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그 GR 사업만의 그 특수성을 고려한 그 설계 기법, 아까 얘기한 또 프로세스, 그다음에 패시브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그 설계자, 또 감리자, 그다음에 시공자에 대한 교육 및 설계 시공 매뉴얼, 그다음에 뭐 가이드북, 또 이런 거에 대한 그 확대 보급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야만이 설계 및 시공 수준을 그 평균적으로 그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수준이 높은데 그 나머지 사업들은 편차가 굉장히 큰다는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사업, GR 사업 추진해서 보면은 그 수준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그 개선한 매뉴얼을 또 반영하고, 그거를 또 설계자 시공자에게 보급하고 또 교육시키고, 그다음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서 또 그 후에 에너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그 결과에 대한 거와 GR 또 사업 백서가 나와야 이 GR 사업에 대한 탄소 중립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작년 GR 사업 경험에서 이제 그 국토부나 LH, 그다음에 올해 이제 새로 참여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그다음에 GR 지역거점 프로그램에서 이 GR 사업에 대한 그 지자체의 담당 그 공무원,
그다음에 관련 또 뭐 협회나 단체 또 기관들 많은 기관들 협조해서 그 교육 및 GR 사업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이제 정부 예산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 목적에 맞은 그 행정적이면서 기술적인 성과에 정확히 쓰여져야 되고 또 무엇보다 현장에서 그 설계하고 시공에 대한 정교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개선 방안으로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게끔 그 향후 그 국토안전관리원이나 뭐 거점 프로품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면은 그 뭐 몇 년 안에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국토부나 뭐 LH 등 그때 그 우리 기획과 분들 여러분들이 첫 사업으로 시행착오도 많고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기환 선임기획관님의 그 GR 사업의 유형에서부터 현장 시공 품질에까지 성공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한건축사협회 BIM 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은동신 위원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대한건축사협회 BIM 친환경 건축위원장 은동신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 BIM 친환경 위원장으로서 그 정부에서 녹색 건축의 실무 책임을 총괄하고 계신 그 녹색 건축과장님과 서울시 건설기술연구원의 관계자들께서 참석해 계시므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한 3가지 정도 그리고 기존 녹색 건축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조금 일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1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의 첫 번째 항목은요. 그 녹색 건축 인증 관련된 그 제도들의 인증 제도의 표준화 및 정비를 통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녹색 건축 인증 제도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무를 하다 보면 그 녹색 건축물 인증과 에너지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인증이 체계적인 연계가 조금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보도된 대로 녹색 건축물 인증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여러 혜택을 받았던 건축물들이 에너지 효율 등급이 일반 건축물보다 낮아 이를테면 정책적인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녹색 건축 관련 정책이 사회적 공감대가 조금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그 녹색 건축 관련 인증 제도를 자체해서 여러 제도들을 조금 광범위하게 한번 그 살펴보고 일관성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건축 인증 제도의 경우에 그 요소 기술 위주의 평가로서 전체 배점 중에서 에너지 분야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25% 정도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 평가와 에너지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일전에 이제 보도가 됐었던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적인 추세와 같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비중을 뭐 한 50% 정도로 이렇게 높이거나 아니면 그 에너지에 대한 하한 기준을 조금 적극적으로 설정하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를 조금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그 BIM과 친환경 분야에 활동을 하면서 이제 들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녹색 건축 관련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녹색 건축 확대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필수 요소이면 누구나도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 당연한 인식인데요.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 건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전에 녹색 건축 대전에 대해 심사에 이제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물을 접했을 때보다는 조금 매력
있는 건물들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요소기술 위주에 대한 부분들에서 아까 조금 디자인이 가미된 요소기술 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녹색 건축물 인증 분야에서 그 하고 있는 아까 혁신 설계 부분들에서 이렇게 요소기술 부분이 아닌 디자인 분야를 조금 확대 적용하면 좀 더 매력적인 건물들로 친근하게 이제 저희들이 호감도 있는 그런 정책으로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일부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활성화 방안을 조금 모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건축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정책 수립을 하고 그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를 반영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용적률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처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뭐 공공요금에 대한 할인이랄지 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한다면 조금 더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건물의 경우는 그 에너지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많은 파격적인 요금 할인 혜택을 주더라도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조금 전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이제 그린 리모델링 진행 시 구축의 경우는 그 여러 법과에 대한 상충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 진행이 조금 더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심지의 경우는 이제 최대 용적률을 찾다 보니까 아까 그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에 뭐 외단열 같은 걸 도입을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법규의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요. 내단열 같은 경우는 사용 용적이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중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아까 단열 페인트 같은 부분들을 제시를 해서 내부 용적에 주는 것들을 최소화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들이 조금 수준 이하의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의 여러 그 그린 리모델링에 관련돼 있는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시적이나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의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의 완화 규정을 방제와 아까 그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 완화해주는 정책을 시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용역서 선정 시에 조금 더 지금 현재는 그 일반 입찰 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자격 기준이 미달을 하는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기준이나 아니면 실적 기준 같은 경우를 제한해서 입찰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이 그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구축이 된 게 없어서 다시 하고 다시 할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에서 정부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건축 관련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그 그린 리모델링 그 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크게는 디자인이 패시브와 액티브로 나눠지는데 패시브 디자인이 큰 축은 단열과 창호 같은 거에 대한 성능 향상들이 있는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는 용역비 부분들이 이자 지원비보다 크기 때문에 창호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창호는 창호 회사들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지원해서 99% 정도가 창호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 단열이라고 하는 큰 축을 놓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얘기들을 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은돈신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인증제도를 좀 일관성 있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요소 기술이 꼭 필요하지만 디자인도 좀 고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이나 세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공공요금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어떤 추진하면서 그 법적으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 그리고 설계자 선정에 대한 그런 기준, 자격, 기타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영선 센터장님께서 그린 리모델링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영선입니다. 제가 오늘 이 토론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건축사분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좀 아셨으면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이게 좀 더 잘 되려면 어떤 이슈를 좀 다루는 게 좋을지 한 2가지 정도를 제안하면서 토론 내용으로 좀 이끌어 가볼 생각으로 발표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된 이제 발표자를 좀 보시면요. 지금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녹색건축 인증제도상의 그린 리모델링 인증이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인증은 이제 읽히는 바와 같이 기존 건축물을 개수선한 이후에 그게 얼마나 성능이 개선됐는지를 좀 알고 싶어하고, 그 성능이 개선된 내용들을 좀 인증받아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또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2017년에 국토부가 주관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안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누어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상은 이제 건축물 전체도 가능하고, 층별로 소유주에 따라서 층별로 나눠지기도 하고 관리자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층별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인 경우에 자기 집만으로도 개보수 수선을 통해서 그린 리모델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을 만들 때 이 그린 리모델링 인증의 핵심은 이제 에너지 성능 에 기반이 되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디자인은 이제 별개로 보고, 국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의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그게 이제 온실가스 감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에너지 성능이 준다는 이유는 그냥 에너지 절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 눈부심이라든지 소음 차단이라든지 또 그 생활 안에 그 쾌적성 유지 같은 것도 이제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항목을 이제 평가해서 에너지 항목을 강화시키거나 효율을 개선하면 그 생활 실내 환경이라든지 거주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느냐까지 평가를 해서 어떤 등급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해주는 인증 제도를 이제 정부는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증 항목이 보통 6개에서 7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에너지 및 환경오염 항목에서 한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와 연계돼서 재료를 친환경 재료를 썼는지, 그다음에 절수형 기기 같은 것도 도입이 됐는지, 뭐 수도꼭지들 보통 바꾸시거나 수전을 바꾸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유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누욱이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 창호를 바꾼다던가 했을 때 실내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린 리모델링 성능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17년에부터 준비를 했지만 지금 실적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12건 정도의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그간의 녹색건축 인증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돼서 신축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고 대규모 건축물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린 리모델링은 작은 규모의 개수선을 좀 포커스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생긴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지금 오늘 논의된 것처럼 여러 가지 개수선과 관련된 또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인증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이제 그 녹색 건축 인증상의 그린 리모델링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보면 인증은 이제 4개의 녹색 인증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그래서 인증 사례를 보면 이제 공공하고 제가 갖고 온 거는 이제 노유자 시설을 하나씩 갖고 왔는데요. 지금 공공 건축물 같은 경우의 사례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창호 개선을 위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호를 기존에 이제 단일 창호에서 4중 창호로 바꾸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높이고 창호를 바꿨더니 실내 여름철에 온도를 덜 낮춰도 됐고 겨울에 온도를 덜 높여도 됐다. 그러니까 또 에너지 절감과 이어지고요. 눈부심, 사무소다 보니까 눈부심 현상이 그간에 있었고 그다음에 외부 소음, 차량의 교통소음 같은 게 차단이 돼서 실내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리뷰를 저희가 많이 받았고요. 평가할 때도 그게 반영이 돼서 우수 등급으로 이제 그린 리모델 인증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유자 시설 하나는 다 없애지 않고 골조만 놔두고 다 이제 해체해서 다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껍데기에 그 단열을 더하고 창호를 덧댄 창호를 통해서 성능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조명 등을 LED로 바꾸고 수전 같은 경우는 절수용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사비가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쾌적성을 더 높였던 그런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로 나간 사례인데 은평구하고 오늘 이제 좀 그 공로상으로 그 유공자로 공로를 받은 환경산업기술원하고 협업해서 했던 사례가 이제 충암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일 세대 안에 연립주택인데 40년 된 연립주택인데 그 소유자분이 이걸 고치고 싶고 고친 다음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고 싶다는 것 때문에 환경산업기술원하고 협의해서 녹색 건축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성능 평가를 해봤던 사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저희 정부가 녹색 건축 인증제 사안 안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을 통해서 그 건축주 분들이나 관리자분, 소유자분들이 그 건물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또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다시피 이제 이런 사업들이 더 GR 사업이 더 잘 되고 하려면은 아마 사례도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 사례들이 쌓여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개해드렸듯이 많이 소개되고 오늘 이 같은 자리에서 많이 공표됨으로써 이제 그 공유되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안드린 사업 내용은 이제 이런 GR 사업이 사업으로서 끝나고 좋아 이렇게가 아니고 그 사업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DB화하고 그거를 이제 오픈해서 정보를 공유하면 건축사분들이나 일반 건축자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런 사례 비슷하게 나도 해보고 싶어 뭐 이런 욕구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범위가 이제 조금 너무 다양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모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린 리모델링이 어디까지인가를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외 이제 IEA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면은 개보수 에너지 리트로핏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 개보수를 통해서 하는 에너지 절약형이 좀 적합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제 오늘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평백경로당이나 이런 것처럼 골조만 남기고 다 해체한 다음에 다시 다 쌓으면 신축과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어떤 범위나 규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비하고 논의하면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 드려봅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영선 센터장님께서 그린 리모델링 인증 제도의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을 한 10분간 할 예정이었는데요. 패널 분들의 열띤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한 5분 정도 밖에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기 발표를 하신 발표자분들 혹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뭐 애로 사항이나 뭐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어려운 점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해 가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의 연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15년부터 지금까지 컨설팅한 게 100건은 넘는 것 같아요. LH 통해 가지고 여러 건들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강희재 박사님이랑 이제 소규모 이제 기획과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어떤 90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리모델링 특성상 리모델링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아까 경로당 나왔잖아요. 경로당이 이제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에너지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제 추측에. 왜냐하면 더 시설이 좋아졌으니까 다른 경로당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쪽에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리번드 이펙트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한 번에 모으게 되면은 그린 리모델링에 어떻게 보면은 그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할 때도 좋지만 이제 그런 것들 기본적인 그린 리모델링의 어떤 특성이 반영돼서 이제 DB가 구축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해외 사례들도 이제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FYP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시 단위로 이제 거의 15년, 아마 지금이 14차가 계획이 나왔을 거예요. 13차 때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에 이제 칭다오가 1억 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도시 단위로 해서 주거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건물들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어떤 정보를 캐치하기 좀 힘들어요. 그린 리모델링 특성상.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도시를 만약에 한 100만 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아니면 건축사들의 특성상 우리나라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단순히 이제 가이드만 만들고 기준만 좋게 한다라고 해서 막 그런 것들이 산업에서 따라올 거냐라는 것도 약간 의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좀 대규모의 어떤 도시 단위 그냥 용도보다는 어떤 공간 단위의 어떤 리모델링을 한번 수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면 더 효과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더 수반이 되면 좀 더 효율이 개선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좀 더 나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린 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좀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제 개선 방향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좋은 어떤 정책 개선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녹색건축 과장님께서 마무리 발언까지 해주시죠. 인증제도 개선은 사실은 뭐 꽤 오래전부터 말씀이 있어왔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세부 항목들을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그 노력은 있었는데, 또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안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게 안전이 도드라지지 않으면
인증이라든가 제도가 별로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또 하시고 에너지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러시고 해서 또 각각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언급하시기도 하고요. 또 실제 사업을 하실 때는 복잡하기 때문에 좀 그 통합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해서 저희가 가장 활용하시기도 편하고 인증의 실효성도 살리는 방향으로 늘 고민을 하는데 좀 정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나름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도 관련해서 전문가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 좀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고 필요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인식 개선이라든가 활성화 부분도 저희가 그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고요. 세제나 기금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뭐 일부 용역도 내서 기금이라든가 세제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기재부로 받을 수 있는지 좀 그것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건의할 수 있는 게 저는 조금 되게 기쁘고요. 옛날에는 무슨 건물 고친다고 세금을 건드리냐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시도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게 많이 그래도 인식이 저희들한테 우호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단열 부분은 현재로는 저희는 그냥 외단열은 용적률에서 계산하지 않는다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추가로 조금 그 단열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입찰 방법은 작년도 올해 그 사업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서 완화 규정을 주셔서 일부 여성이나 사회적 기업, 뭐 장애인 기업들은 1억까지 그 수의 계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제도를 사실 저희가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용량 부분 말씀 사실 저희가 최근에 보도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규모를 만든 것과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이점은 사실 있는 거여서 저희가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느냐는 되게 어려운 문제여서 조금 건물의 기본 스펙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현재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이후에 사용량과 관련해서는 뭐 유럽의 사례처럼 총량을 규제한다거나 뭐 에너지 가격을 조절하는 건 뭐 저희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 사회적인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은 각 부처에서 조금씩 더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사실 플랫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좀 플랫폼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6개 컨소시엄이 지역에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성과도 진단해 주시고 지역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그 홍보도 해서 그 지역 기반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 해주신 내용 중에 많은 게 좀 겹친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플랫폼에 기도했던 거랑 지금 플랫폼이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뭐 이런 말씀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 가끔 텔레비전에서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뭐 이런 모두 다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학연 모두에서 건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고 건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이제 행동을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막상 액션에 들어가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관심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경험이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는 저는 저희가 하는 공공건축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서 건축사분들, 지자체분들, 사업주분들, 건축주분들이 이제 처음 경험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경험하실 수 있고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실은 건축사분들이 제일 큰 동력이 돼주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하시고 그 건축주분들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이디어를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하는 것들의 역량이 건축사분들께서 발현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나 지자체나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예, 건축사 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분들께서 또 많이 경험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저희도 많은 조언 들어서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녹색건축과장님께서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제안들에 대해 가지고 제도 개선 그런 것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오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실무적 접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이어왔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행사가 녹색건축 정부의 장으로서 실제 그린 리모델링 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실행 과정에서 녹색건축 기술 적용 사례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패널 분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 제언들이 정책 수립에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실무적 접근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